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여야 4당이 5.18 망언 파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죠.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던 말을 바꿨습니다. 북한군 개입설 등은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발언 당사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이종명 의원은 이념적 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을 요구했고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주장한 김순례 의원은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알 권리 차원에서요. 5.18 유공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 파문이 해당 의원의 제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지난 95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9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국가 차원의 행사가 이어져온 5.18입니다. 과거사가 법치의 틀 안에서 규정되지 않고 정쟁의 수단으로 갑론을박한다면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습니다. 문 닫힌 국회 안에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건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5.18 이제 뭐 망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18 망언 논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야 사당이 지금 논란이 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뭐 좀 적극적으로 논란 차단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새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관리에 책임이 있다. 셀프 제소를 하셨어요. 예. 뭐 이게 사실은 실제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네. 상징적인 이제 의미로 이제 막 이걸 이제 자처하신 것 같은데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뭐 이 오전에 중앙윤리위가 열린다고는 합니다. 결론이 곧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뭐 일단 연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 예, 마음의 깃털을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예. 좀 때늦은 공식 사과다. 이런 또 이제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와중에 김진태 의원은 또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지금 상당히 공세적으로 예. 지금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 투척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좀 더 극적인 장면을 좀 더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장면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 의원 모두 이게 사실은 북한군 개입설로 논란을 유발을 시켰는데 네네. 정작 지금 이 얘기는 지금 5.18 유공자 명단을 좀 공개해서 가짜 유공자들 좀 색출해내자는 얘기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물타기 전략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결국은 현 집권 세력을 좀 어느 정도 겨냥한 그런 그 발언으로 보이고요. 제명을 회피하기 위한 좀 카드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렇게도 보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5.18이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그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이 사안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 쪽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건 좀 여러 가지로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 이슈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묻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SBS 기자들을 고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처음 이제 제기한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 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도가 다 허위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SBS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정정 반론 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따로 제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SBS 측은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다른 언론사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고소장 제출 등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손의원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 측이 지난달 21일에 성명을 내놨었거든요. 네네.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일이다. 예. 그러면서 고소를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고 취하를 하라라고 성명을 내긴 했는데요. 끝까지 판다팀에 대해서 손 의원은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네네. 손 의원에 대한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 수사 부분은 어떻게 돼가는지 네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 이게 지금 끝까지 판다, 끝까지 간다. 이게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낼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법정 구속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적폐 판사 청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속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섰습니다. 예. 범위를 5명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과도한 정치 개입이다. 이런 논란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이다.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 지금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지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 또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시기가 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탄핵 명단을 지금 뭐 발표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실은 네네. 향후에 있을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에게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일종의 자기 검열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네네. 또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성창호 부장판사 경우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차피 2심, 3심을 통해서 법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 판단을 수용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법원도 좀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같은 분위기가 결국에는 일반 여론에서 법의 판단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시각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어떠한 그 정치권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참 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법치주의는 좀 별로. 네네. 문재인 대통령만은 법치주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3.1절 특별 사면 방침을 밝혔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네.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은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렇긴 한데 뭐 여전히 뭐 3.1절 또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는 특사 얘기를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 더 이상. 자, 하지만 뭐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3.1절이 실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뭐 명단 확정을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저울 중인 인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정치인이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에도 뭐 확실하게 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청와대 네네. 쪽에서. 그러다 보니 역시 이제 관심사는 정치인 사면 쪽으로 좀 이제 쏠리고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뭐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네네. 포함 여부가 관심사고요. 일단 여론의 반응을 보고 최종 결정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어떻게 보면 좀 특별히 네네. 포함시켜서 사면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 미투 운동 대상이 되면서 의미가 퇴색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네. 더 좀 신중하게 좀 대처를 좀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일단은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네네. 포함될 가능성이. 이게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게 특별히 뭐 국회에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언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론이 언론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썩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언론이 정부 편향적이다. 최근 보수 일간지에 이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거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 이런 자료입니다. 사회의 잣대가 될 언론을 엄격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죠. 요즘처럼 가짜뉴스, 오보 이런 것들로 인한 파문이 많이 나올수록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에 대한 평가, 그 평가의 목적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원 언론정보학회장 지내신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해석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교수님께 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번 그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이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연구 보고서의 목적에서, 친정부 여당 인사로 교체된 KBS, MBC 양대 공영방송사와 SBS가 그렇다라는 상황인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마도 이거는 학계 전부는 아니겠지만 학계 대다수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따라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네요. 아하, 예. 더군다나 연구 발주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데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네네. 더 의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연구가 조금 객관적일까, 이런 의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연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기본은 특정 집단의 우호적이면 편향적이다, 이런 네네. 기준을 갖고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좋은 사람 좋다고 하면 편향적인가? 이런 네네. 반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연구 방법에 의문이 좀 있죠. 예. 그렇다면 이 연구 보고서를 보도한 언론들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연구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도 그 결론에 동의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네.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이어서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에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윤성민 교수 이 연구를 나중에 보면은 조선일보의 발주로 약 3천만 원 연구 지원비를 적신 그렇군요. 보고서다. 이제 알려졌군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예. 지금 어디서 발주했는가 이런 말씀 좀 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네네네.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제 뒤에 좀 더 기회가 나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조선일보나 또 중앙일보나 또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연합뉴스나 이전 정부 시절에 굉장히 편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지금도 현 정부에 이제 굉장히 적대적이다, 이런 평가를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파적인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부터 발출받은 연구가 과연 객관적이냐, 이런 일반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자나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을까 하더라도 연구 보고서 내용 자체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몇몇 그 언론학자 분들이요, 이 같은 그 분야 연구에서 수용자가 아니라요, 그 언론에 대한 편향성 연구, 이건 참 낯설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언론이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네. 많지 않아도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론의 편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사회적 맥락이 있고 진실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처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양적 연구를 한 거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 다양한 그 안에 속에서의 변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네네.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봤습니다. 예. 교수님 보면 이게 시사 프로그램 소재의 다양성, 깊이, 이런 부분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강화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 반면에 프로그램의 편향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분석을 이번에 지금 했단 말입니다. 네네. 자, 이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사실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말았어요. 네네. 뭐 기사에서는 다르겠지만 따라서 보고서는 다양성이 증가한 것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편향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향성이 증가했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정부의 비판적이냐 아니냐 또 민주당 정부의 우호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갖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속마음이야 그럴 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도를 할 때 잘한 거를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 잘못됐다고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결과적으로 우호적이거나 약간은 긍정적인 게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진행자의 편향성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분석할 때 예를 들은 것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네. 뭐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를 한 2개만 제가 언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라고 그랬냐면 연구 보고서도 작은 글씨로 단서를 다룬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연구 시기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다룬 시기에는 세월호 국정원 선거 개입 등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네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긍정적이었고 대통령 지지율이 두 시기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이 다룰 때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게 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긍정적인 걸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무시하고 양적 결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맞는가? 예.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철도 마피아라고 불리는 철도공사에 납품 검수 비리 의혹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 지적하면서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엮여 있다면 안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될까 걱정되는데 라고 발언한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네네.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관료 출신의 총무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있거든요. 네. 이걸 파격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파격이 아니라 정도인 거죠. 자기 사람만을 총무비서를 두는 것이 비정상이었고 이것이 정상화입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편향적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모여서 편향적이라고 내린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네.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 말이죠. 교수님, 그 편향성과 네. 더불어서 이게 수기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친근한 단어는 아닌데요. 이 수기성 네. 문제도 좀 다뤘습니다. 이번에 보면요. 근데 이 수기성이라는 것이 방송이 얼마나 다양한 입장을 소개를 했는가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편향성과 수기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수기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먼저 소개를 하면요. 네네. 보고서는 이제 수기성 즉 얼마나 수기 민주주의에 맞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 기준을 다양한 입장의 진행자 또는 추천자가 또 발언을 한 것 네네. 문자 소개가 다양한가 이거를 수기성의 기준을 삼았어요. 네네. 저는 뭐 이게 수기성의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템별로 다양한 의견의 출연자가 한 번에 출연할 가능성이 사실 적어요. 예. 또 아이템에 따라 일방의 당사자가 출연을 거부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다양성이 사실은 수기성의 기준이 되기에는 프로그램 특성이 다른 거죠. 네네. 그러면 다양성이 적은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늘어났다고 평가한 거는 굉장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수기성을 갖고 얘기하려면 저는 앞에서 말한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전달하는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 압력으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본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느냐가 연구의 수기성을 연구하는 것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예.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출연했느냐라는 아주 기계적 균형을 중심으로 수기성을 본 게 아닌가라는 네네.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기계적 균형을 잡힌 그런 상태에서 맥락을 짚는 내용을 채우는 그런 것이 네네. 라디오의 특성상
그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는 줄곧 친민주당 성향, 정부 우호적이다. 뭐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요. 네네네. 교수님,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연구의 그 설계상 이게 진실에 가깝게 가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반론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시 말하자면 아까 쉽게 얘기한 대로 이 지금 진실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잘했는데 그 잘한 쪽을 우호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과연 맞는가? 네네. 이런 의문이 있고 지금 이 연구는 분명히 그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프로그램 개별적인 아이템을 보면 편향적인 것이 지금 현 정부 시기에 시사 프로그램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현 정부가 지지율도 높고 연구 보고서가 밝힌 대로 또 여러 가지 우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긍정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양적 결과를 갖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이렇게 네네. 저는 봅니다. 예, 최근에 그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그 1인 네네. 방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짜 뉴스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1인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전 장관의 뭐 알릴레오라는 방송도 있었고요. 뭐 네. 홍준표 한국당의 전 대표의 1인 방송도 물론 있습니다. 홍카콜라 해가지고. 근데 이 같은 서로 다른 컬러의 1인 방송들이 등장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1인 방송들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가짜뉴스, 즉 허위 조작 정보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길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 이런 유튜브 상에서의 언론들이 기존 언론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저는 최근에 나타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같은 가짜뉴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팩트체크를 한다든가 또는 직접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진실 전달하겠다고 하는 행위도 매우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궁극적으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들이 제대로 정립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언론들이 좀 더 다시 부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제도권 언론들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실 보도에 입각한 진실 추구 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이죠. 기존에 한 9년 동안 사실 신뢰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걸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신뢰를 회복해서 진짜로 우리 사회의 저널리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전반 제도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요즘 그 인권 못지않게 동물권에 대한 이슈가 방송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최근에 그 반려견을 펫샵에서 이렇게 집어 던지는 영상이 많은 충격을 줬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관련한 이슈를 저희가 2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강원도 강릉의 한 펫샵에서요, 강아지를 분양받은 여성이 환불을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집어 던져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죠. 해당 여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그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방치됐던 반려견 11마리의 사체가 발견돼서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동물을 쉽게 사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있는 전진경 상임이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진경입니다. 네, 이번에 그 강릉에서 그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9일이었는데요. 한 여성이 애견숍에서 50만 원에 분양받은 말티즈를 10분쯤 인상을 보인다면서 분양받은 지 불과 6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주인이 이를 이제 거절을 하고 좀 지켜보자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여성이 애견숍으로 찾아와서 이 어린 말티즈를 주인을 향해 던진 거죠. 예. 그래서 이 강아지가 주인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가 자정쯤에서 당일날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사건이고요. 일단 병원 진단으로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강아지를 이렇게 던지는 본인은 건넸다고 하는 그 CCTV 영상을 이사님께서도 보셨는지요?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네.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뭐 싸울 때 감정이 고조되면 뭐 옆에 있는 볼펜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네. 그런데 그게 설사 뭐 볼펜이나 종이 뭐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그건 폭력성의 발현인데요. 예. 근데 이 여성분은 하물며 살아있는 동물, 그 동물을 뭐 완전히 화풀이용으로 던지고 있어요. 네네. 네, 정말 큰 충격이고 너무 슬펐습니다. 네네. 근데 이 여성이, 해당 여성이 그 환불 요청을 한 그 이유가 보면 강아지가 변을 먹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실제로 이런 그 동물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 주인들은 그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강아지가 애견숍 주장에 따르면 3개월령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그 동물보호법의 애견숍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강아지는 이제 2개월령부터 판매가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강아지가 한 1개월령부터 3, 4개월령까지는요, 다 세상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어미나 또 한배 새끼들이랑 네네. 주요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네. 근데 어린 강아지가 지금 똥을 먹었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고요. 네네. 사람 아기가 뭐 바닥에 떨어진 오물 같은 거 무조건 입에 넣어보잖아요. 예.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변을 먹는 행동이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큰 문제도 아니고요. 네네.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합리적인 보호자들이 이런 행위에도 크게 놀라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예. 또 모르면 또 물어봐서 대처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응해서 이 어떤 보살핌을 주는 과정에서 행위를 교정을 하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실 어린아기가 뭐 오물을 입에 넣었다고 양육을 포기하거나 학대를 가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호자는 지금 그런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성견이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할까 봐 걱정됐다 그러는데요. 행동 방식이 어느 정도 성숙된 성견이 이렇게 어린 강아지가 한두 번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명백히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예, 그 뭐 실제로 해당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강아지 분양받았다가 파기한 전력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계약서를 받아내고 분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 동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이 아닌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반려견 또는 고양이 이런 그 동물들을 분양받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네, 우선 그 애견숍에서는 그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뭐 교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당연한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입니까? 예. 네,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공지해야 되는 것까지가 의무사항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는 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동물에 대한 돌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을 못 키우게끔 그 제어하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경우도 지금 이 여성분이 이미 여러 마리의 그 품종 견들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동물을 입양했다가
매매해서 했다가 파양한 사례까지 있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라면 아예 분양 자체가 되지 않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같은 전력이 있는 것을 이유로 분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돼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선진국처럼 그러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요. 네네. 그런 이제 파양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동물의 분양이 재분양이 가능했던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이 여성분이 그 성향을 이번에는 발현을 해서 드러났을 뿐인 거지 이전에 키우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현행법상 이 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을 뿐 네네. 너무나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그냥 사고 파는 그냥 하나의 그 대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네. 이런 그 생산, 판매 이것도 일종의 시스템일 텐데 이 같은 근본적인 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필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무려 이렇게 동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소들이 3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는 게 그 업계 자체 판단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그 가정분양이라는 허울을 쓰고 또 많은 또 분양자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직도 동물에 대한 이해나 또 이 윤리적인 관념이 좀 안 갖춰진 분들이 생산이나 판매에 많이 종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동물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경매를 통해서 애견쇼를 통해서 우리 사회로 판매되고 있는 동물들이 연간 한 20만 마리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네. 네, 그러니 이런 동물들을 제대로 키우고 보호하고 또 학대자를 처벌하고 그러기 위한 법제도는 미비한데 네네. 너무 많은 동물들이 사회로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유기되는 동물, 학대받는 동물 이렇게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학대자 보호자가 동물을 살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뭐 다빈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자, 지금 반려동물 입양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짧게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매우 가족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는 것은 선진 시민으로서 당연한 도덕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연간 10만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단지 품어줄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개체수 조절이라는 목적으로 살처분이 되고 있어요. 한편에서 그렇게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보호자분들이 동물을 펫샵에서 안 사고 버려진 동물들을 입양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의 실천이고 또 우리 생명보호의 실천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요. 전지적 보좌관 시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지적 보좌관 시점은 청취자분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시는 프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용주 보좌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고성원 보좌관이 나올 예정이고요. 두 보좌관을 통해서 최근에 전국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청취하시면서 두 보좌관 가운데 어느 한 보좌관에게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적인 점수를 발표하면서 오늘의 승자, 오늘의 패자 선정을 하고요. 참여해 주신 청취자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시 뉴스를 듣고요. 3부 전지적 보좌관 시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